그래. 맞아. 난 돈이 필요했어. 너희 같은 집안이 호구지 뭐. 이게 제가 마지막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저는 수갑을 찼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어요. 모든 게 시작된 그 파티장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날 운명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돈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도연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걸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 남자다. 수트핏이 완벽했거든요. 명품 시계에 깔끔한 헤어스타일까지.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품격이 묻어나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접근했을 때 도연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여자들이 휠체어 탄 남자한테 관심 보이는 경우가 드물어서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에게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도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진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금세 마음을 열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저는 연극을 시작했어요. 순수하고 착한 여자 연기 말입니다. 도연은 완전히 넘어갔죠. 몇 번의 만남 후 도연이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렇게 쉬울 줄이야. 하지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냥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이 아니라는 것. 그의 아버지가 대형 로펌 대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제 계획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더 욕심을 부렸을지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도연과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시작한 만남이었지만 도연은 그런 제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순진한 남자였거든요. 너무 순진해서 때로는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면 의심 없이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자고 하면 기꺼이 따라왔어요. 도연의 눈에는 저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죠. 도연이 사는 집, 타는 차, 입는 옷.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도연의 어머니였거든요. 그 여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도연과 연인이 된 후 저는 더욱 완벽한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거든요. 어느 날 도연과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박서연 씨, 돈 언제 갚을 거야? 자꾸 이런 식이면 곤란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채업자였거든요. 도연과 데이트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였어요.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아직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곧 큰 돈이 들어온다고 말했죠. 그렇게 사채업자를 안심시킨 후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장을 고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는 얼굴로 나갔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도연에게 돌아갔을 때 저는 또다시 순수한 여자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제가 왜 그렇게 오래 화장실에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배가 좀 아프다고 둘러댔죠. 그러자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약국에 들러 소화제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도연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바보 같을 정도였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이미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명품 구입비까지 제가 도연에게 보여주던 화려한 모습은 모두 빚으로 만들어진 가짜였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런 저를 보며 성공한 여자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제가 입은 명품 옷들과 들고 다니는 가방들을 보면서 말이죠. 저는 도연과 만날 때마다 더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보너스를 받았다고,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도연은 그런 제 말을 믿고 더욱 저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도연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제 인생을 바꿔줄 마지막 기회라고요. 큰 물고기 하나만 잡으면 인생 역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더욱 심해졌어요. 저는 도연과의 결혼을 점점 더 집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말이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도연은 더욱 제게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도 이런 멋진 여자가 자신을 사랑해 준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런 도연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남자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식으로 질투심을 자극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도연은 더욱 저를 붙잡으려고 했죠. 제 눈빛이 언젠가부터 변했다는 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애가 아니었거든요. 사냥이었죠. 도연이라는 먹잇감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사냥 말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에서 어둠 같은 게 보였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도연의 어머니가 이미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정화는 서연이 집에 올 때마다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화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서연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연 씨, 어디 대학교 나오셨다고 했죠? 정화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서연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요. 하지만 정화는 며칠 전 서연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화여대 국문과라고 했거든요. 정화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어요. 또 거짓말이구나.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서연의 반응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자마자 손을 테이블 밑으로 숨기더라고요. 정화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손을 숨길까?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정화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과연 서연의 손에는 거친 일을 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손톱은 인조네일로 가렸지만 손등의 상처들과 굳은 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화가 물어봤어요. 손에 상처가 많네요. 어쩌다 다치셨어요? 서연은 또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취미로 도예를 해서 그래요. 하지만 정화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서비스업, 그것도 꽤 험한 일을 한 손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화는 남편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태주는 피곤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또 그 얘기야? 자꾸 그러면 도연이 서운해할 거야. 정화는 답답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서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정화가 대신 받아주려고 했는데 발신자 이름이 이상했어요. 실장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화는 순간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이 다니는 회사 상사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밤 11시였거든요. 이런 늦은 시간에 회사에서 전화가 올 리가 없잖아요.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니 더욱 수상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이 말했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출장을 가야 해요. 하지만 정화는 방금 전 서연이 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투도 평소 서연의 것과 달랐어요. 정화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다음 날부터 정화의 본격적인 뒷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정화는 그 다음 날 바로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서연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받았어요. 박서연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였습니다. 정화는 그 자료를 들고 서연을 집으로 불러냈어요. 거실에서 조사 서류를 서연 앞에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이 거실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며칠 전 정화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한 결과를 받았거든요. 박서연 29세. 실제로는 대학 2학년 때 중퇴했고 현재 직업도 허위였어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의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을 전전했던 거였어요. 정화는 그 자료를 들고 서연을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발뺌을 했어요. 그런 건 오해라고,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화가 사진까지 보여주자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화는 서연의 연기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서연이 흘리는 눈물도 진짜가 아니었어요. 정화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에게 모든 걸 말하겠어요. 그러자 서연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정화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정화는 서연의 본 모습을 봤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의 모습을요. 하지만 서연은 금세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도연이를 사랑해요. 과거는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절하게 연기했어요. 자신의 불우한 과거를 늘어놓으며 동정심을 자극하려고 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야 했다고, 학비도 벌어야 했다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새 사람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화는 그런 서연을 보며 탐복했어요.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자신이 이런 과거를 모르고 있었다면 속았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연이었습니다. 정화가 이 모든 걸 도연에게 말했을 때 도연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도연은 오히려 서연을 더 감싸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과거가 있었는데도 자신을 사랑해준다며 감동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연의 과거 때문에 더욱 아끼게 됐다고까지 했습니다. 정화는 그런 아들을 보며 절망했어요. 이렇게 순진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서연은 도연의 그런 반응을 보고 완전히 기세를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정화에게 당당하게 맞섰어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알겠지만 도연이는 제 과거를 이해해줘요. 진정한 사랑이란 과거를 묻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정화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까지 서연의 편을 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며 서연을 옹호했어요. 결국 정화만 악역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후로도 계속 헌신적인 모습을 연출했어요. 도연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며느리 후보 같았거든요. 가족들은 그런 서연을 보며 정화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화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화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서연과 도연의 약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고 하니까 정화로서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서연의 편을 드니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약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두 집안의 하객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연이 한 말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람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서연이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마이크 앞에서 맹세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완벽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객들 앞에서 휠체어를 탄 도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거든요. 도연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곁에 있겠어요. 그리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거든요. 하객들은 완전히 감동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서연을 보며 기특하다고 칭찬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조건만 따지는데 저런 아이는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몇 마디 감동적인 말과 적당한 눈물이면 충분했어요. 도연은 제 말을 들으며 더욱 감격해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났다며 행복해했어요. 저는 도연의 그런 모습을 보며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큼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바로 정화였습니다. 정화는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칠 때도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거든요. 그 시선이 제게는 불편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제 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약혼 반지를 끼우는 순간에도 저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쓸 때 재빨리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여자라고 도연이가 복이 많다고 수군거렸어요. 식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칭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한 게 대단하다고 본받을 만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특히 도연의 아버지 태준도 제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였어요. 아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여자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태준을 보며 거의 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아만 설득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 연기에 속았는데 정아만큼은 달랐어요. 마치 제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도연과 태준, 그리고 모든 하객들이 제 편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정아가 이미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약혼식이 끝난 후 정아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과거 조사로는 가족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아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특별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정아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너희 결혼하면 살 집을 마련해뒀어. 어머니는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의심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마련해줬다니까요. 어머니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인데 한번 보러 가지 않을래? 도연이도 좋아할 거야.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생각했거든요. 아마 약혼식에서 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뀐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어머니와 함께 그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타워였거든요. 인테리어도 완벽했고 전망도 환상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방심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 친구들을 그 집으로 불러서 자랑했습니다. 어차피 곧 제 집이 될 거니까 미리 구경시켜줘도 될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취해서 말실수를 했어요. 야, 이 집 봐. 곧 다 내 거야. 친구들이 부러워하자 저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휠체어 신랑은 잠깐 버티다가 이혼하면 되지 뭐. 그 집안 돈만 챙기면 되는 거야. 친구들은 저의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거냐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기에 더욱 솔직해져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뭘 몰라서 그래. 살아남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야. 도연이 같은 순진한 놈들은 좋은 호구지. 돈만 뽑아내면 그만이야. 그리고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해 왔는지도 자랑했습니다. 약혼식에서 감동적인 연기한 것도, 헌신적인 여자친구 역할한 것도
모두 가짜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제 말을 들으며 경악했지만 저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속인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 늙은 여자가 날 의심하다가 결국 항복했다고, 이제는 완전히 제 편이 됐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정말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제 편이 됐고 곧 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아파트 곳곳에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가 저를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완벽한 함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친구들과 나눈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고 녹화된 상태였습니다. 저의 진짜 모습이, 그리고 도연과 그 가족에 대한 진짜 생각이 모두 증거로 남겨진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 영상을 보며 확신했을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정화가 그 충격적인 영상을 확인한 후 바로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태준이라도 이번에는 서연을 감쌀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태준은 영상을 본 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한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증거를 잡았다고 해도 도연만 제 편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출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대출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도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신용카드도 갑자기 정지됐고 휴대폰 요금도 연체됐다며 서비스가 중단됐어요. 그제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거든요. 누군가 제 뒤를 조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독촉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더 큰 위험의 신호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 씨 집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도,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님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불법 차용증, 자금 세탁 흔적, 사채업자와의 거래 기록까지. 심지어 제가 가짜 신분증을 만든 것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아버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속이기 위해 벌인 모든 일들이 여기 다 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많더군요. 저는 그때서야 아버님의 정체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냥 돈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법조계의 거물이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너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결국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 맞아. 난 돈이 필요했어. 너희 같은 집안이 호구지 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영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아버님이 미리 신고를 해놨던 거였습니다. 저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아버님의 계획이었다는 게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법조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요. 그렇게 저와 사채업자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간 후 강씨 집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여자가 완전한 가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탐욕은 결국 무너진다. 아버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구치소에서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빚에 쪼들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연이라는 순진한 남자를 만났을 때 그냥 진짜로 사랑했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런 비참한 결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 가장 큰 실수는 어머니를 얕봤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화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의 존재도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랐어요. 저 같은 소시민 한 명 무너뜨리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사기죄, 문서 위조죄, 대출 사기까지 여러 죄목이 붙었거든요. 사채업자들도 저와 함께 처벌받았지만 그들의 형량이 더 무거웠어요. 저는 그나마 초범이라서 조금 가벼웠지만 그래도 실형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면서요. 가끔 뉴스에서 도연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질투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적어도 도연은 제 때문에 상처만 받고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정화는 그 후로도 가끔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며느리를 잘못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경고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런 인터뷰를 볼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나쁜 사례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출소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어디서든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지금 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사라지고 초라한 현재만 남았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명품을 들고 다니는 여자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는 그게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헛된 욕심이었습니다. 도연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순수한 사랑을 가짜로 속여서 상처를 줬으니까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 그리고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